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LA 산불 스테팜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자 소비자 권익단체는 인상을 막아야 한다며 주당국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늘 재난 시에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더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남가주에 폭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들랜드힐스에 있는 한 주택에서 개최된 파티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으며 영의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두 품목에 25%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협상을 생각하면서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교육부에 이어서 국방부를 다음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부 효율부의 임무를 23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맡겨서 현재 워싱턴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방안 청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늘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절 행사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받아서 북중러 정상이 모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서와 달리 탄핵 심판에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잇따르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진술을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이 잇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칩스를 40대 22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쿼터백 자레드 허츠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경기에서 1대2로 패해 탈락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단체고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좀 몸이 찌뿌둥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 또 슈퍼볼 재밌게 잘 즐기셨습니까? 슈퍼볼 썬데이라는 말이 아예 미국의 대명사처럼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런 일도 있었죠. 월요일을 휴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청원운동 했던 사람이 요새는 좀 조용하네요. 네. 어디선가 또 하고 있나요? 자, 이런 가운데 우들랜드 힐즈에서는 어제 새벽 파티장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살 소년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들랜드 힐즈 한 주택에서 벌어진 가정집에서 벌어진 파티에 200~30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티장에서 언쟁을 벌이던 한 남성이 파티장에서 쫓겨나면서 그 과정에서 총기 난사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16살 소년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도주 중인 가운데 경찰은 현장 주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7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8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갤런당 평균 가격이 $4 629센트로 전날 대비 2.3센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2주간 LA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8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가솔린 가격 상승에는 남가주에 위치한 정유소 2곳에 가동 중단 상태가 발생한 것과 또 북가주에 있는 한 정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서 운영 중단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가격 상승세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138센트로 남가주 지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가주 이번 주에 폭풍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상 관계자 지금 폭풍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에는 강우량이 좀 많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많다고 몇 인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1.5인치, 2인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홍수 및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고 특히 산불 피해 지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폭풍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요일 목요일 강수량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정전사태에 대비할 것, 배수로 점검할 것, 홍수 예방에 대비할 것 등등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형 LA 산불로 인해서 대피와 피해 복구 작업에 피해 지역 아시안 주민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UCLA가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펠리세이즈와 이튼 허스트 휴즈파이어 대피 구역에 거주하는 아시안 인구는 1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달 산불 경보는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전달된 것입니다. 대피 지역 아시안 주민 중 일부는 통역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 마련된 대피센터를 기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정보센터는 피마가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언어 서비스가 현재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제한돼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산불 이후 스테이트팜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소비자 권익단체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주당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산불 이후 스테이트팜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단체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주 당국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감시단체는 리카르도 라라 보험감독관에게 서한을 보내 스테이트팜이 주택 소유자 보험료 22% 긴급 인상, 임차인과 콘도 소유자 보험료 15% 인상, 임대주택 보험료 38%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이 산불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신용등급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팜 측은 가주의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긴급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감시단체는 스테이트팜의 재무 상태가 캘리포니아 고객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불법 이민자 체포에 있어 지방법 집행기관의 이민세관 단속국 IC 지원을 금지하는 성역 정책을 가진 도시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역법을 잇는 도시와 주의 공무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시카고와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성역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제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사 데이비드 추는 이를 연방정부가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며 도시의 자원 사용 방법을 지시하고 지방법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를 연방정부가 지방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굴복하거나 자금 지원 중단 또는 기소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성역 정책은 198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찰이 이민 상태에 대해 묻거나 연방 요원들을 위해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주도하고 여러 다른 관할 구역과 함께 제기한 이 소송은 이러한 정책들이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고 주장합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대한전선이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손실된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1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케이블을 LADWP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선이 기부한 케이블은 미 서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주요 전력 회사들과 협력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대한전선은 최근 5년간 미 서부 지역에만 약 1,000억 원 이상의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 이민당국이 이달 말 이전에 LA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단속 작전은 이민 세관 단속국이 주도하고 불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한 정부 내부 문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이 진행돼 왔고 LA에서도 단속이 있었지만 아직 대규모 단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LA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는 만큼 대규모 단속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의 이번 단속 계획에 대한 확인 요청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세관 단속국은 체포된 인물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자, 멕시코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된 인물,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그리고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약했지만 실제 추방 인원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에 분노하고 있다고 M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다고 전한 뒤 담당자들이 더 많은 사람을 추방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를 미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탐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국 담당자 등등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 호먼은 이민세관 단속국과 매일 전화회의를 하면서 추방 실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호먼은 상대적으로 적은 단속 및 추방 실적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런 기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대선 때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1년에 100만 명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2,700명 이상을 추방해야 합니다. 세관단속국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하루 추방 목표를 최대 1,400명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하루 단속 인원이 한 800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2가 미국의 영화 드라마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7일 산타모니카에서 열렸던 제30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2가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은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2022년 시즌 1으로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제 슈퍼볼 보시고 또 슈퍼볼 하면 또 맥주 빠질 수 없죠. 무슨 제가 가끔 슈퍼볼 얘기를 하면 무슨 방송에서 술 얘기를 그렇게 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슈퍼볼 하면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피곤하죠. 스타벅스가요. 스타벅스 리워즈 회원을 대상으로 오늘 무료 커피를 제공합니다.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이유, 슈퍼볼로 필요할 팬들을 위해 사은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스타벅스 측은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슈퍼볼 다음 월요일 2월 10일 무료 커피를 제공할 것이라며 2월 9일 일요일에 슈퍼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멋지게 보낼 것이고 이것은 긴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무료 커피 이벤트를 실시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스타벅스 리워즈 고객은 계정에 무료 스타벅스 먼데이 커피 쿠폰을 받게 됩니다. 뜨거운 커피, 아이스 커피 딱 이 두 종류고요. 콜드브루, 리저브 커피, 무슨 특별한 커피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뜨거운 커피, 아이스 커피 이렇게 두 개지 종류를 작은 사이즈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리토스 지역에서 통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통관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다 덜미를 잡혀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한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검에 따르면 통관업체인 코미스 인터내셔널 대표 64살의 프랭크 승 노아 씨가 지난 7일 자신에게 적용됐던 2건의 송금 사기와 1건의 탈세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노아 씨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가주 등 전국에 매장을 두고 있는 일본 기업 다이소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풀려 34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2022년 연방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노아 씨에게는 각각의 송금 사기에 대해서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탈세에 대해 5년간의 연방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태미킴 후보가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퇴 이유와 관련해서는 로컬 선출직 후보와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퇴가 정적들의 공격과 괴롭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바인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시장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태미킴 후보의 이번 보궐선거 후보 사퇴로 얼바인에서의 한인 시의원 명맥은 끊어지게 됐습니다. 새해 건강과 화합을 염원하는 한인들의 대행진이 LA 도심 속의 보물인 그리피스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8일 미주 한국일보 주최로 농심 아메리카와 함께한 제10회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는 아침 일찍부터 5천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그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모처럼 화창하게 거친 날씨 속에 펼쳐진 이날 건강 걷기 대회에는 남녀노소 참석자들이 가족과 친지, 친구, 동료 등과 함께 그리피스팍 내 올드주 피크닉 에어리아에 집결해서 펀캐년 트레일을 따라 잘 정비된 3.5마일의 등산로를 걸으며 행복한 산행을 만끽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한윤회, LA 민주평통,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같은 주요 단체와 동문회 또 동호회 소속 한인들이 신년 모임을 통한 거북이 마라톤을 통해서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한 LA 다저스 2025 시즌을 알리면서 프로모션 데이 이렇게 공개를 하죠.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는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4월 16일 오후 7시 10분 다저스 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타미 현수 에드먼의 특별 유니폼을 제작해 이날 입장하는 팬들에게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저스의 이 파란색 유니폼 앞면에는 25번 이 토미 현수 에드먼의 등번호죠. 25번이 앞면에 적혀있고 뒤에는 한국 이름으로 이 토미 에드먼 곽현수 이렇게 한글로 이름을 쓸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저스 구단의 한국에 난 행사는 4월 16일 오후 7시 10분 콜로라도와의 경기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아 대부분 지역 60도 초반을 기록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남가주 전역에는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겨울 폭풍은 지난주에 내렸던 빗줄기보다는 굵고 다소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의 낮 기온도 낮아져서 대부분 지역 50도 후반에 그쳐 당분간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46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0도, 해안 지역은 60도, 49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8도, 낮 최고 기온 4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알루미늄에도 역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US 스틸을 인수하게 두지 않겠지만 일본 제철이 소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며 누구도 US 스틸의 과반 지분은 가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US 스틸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이지만 나쁜 정부와 경영 때문에 쇠락했다며 관세는 US 스틸을 매우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일이나 모레 상호 관세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등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와 공평한 교역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상호 관세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 그 범위와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간단하게 그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청구할 것이다. 이게 전부다 라고 짧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냐는 질문엔 모든 국가가 상호적일 것이다라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관세가 있는 어느 곳들이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서 국경관리 강화와 또 마약 유입 문제 해결이라는 특정한 안보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발표했던 맛보기 성격의 첫 번째 관세 조치와는 이번에는 성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직접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철강제의 경우에 한국의 대미 수출 고객 중에 현대차와 LG전자 같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한국산 철강제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 가전업계의 연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계 전 나라를 동시에 겨냥한 관세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점에서 현재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경고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수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통보는 없었다면서도 현실화될 시 유럽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한 조치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적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꺼리는 집행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경고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특히 대서양 무역 투자 관계를 통해 구축된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생산 사슬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는 비합법적이며 경제적인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관세는 본질적으로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며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효율성, 통합성에 지장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위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도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도 대서양 무역전쟁 촉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철강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현재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10일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3개월물 알루미늄은 전 거래일보다 0.3%가 상승해서 톤당 2,6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알루미늄 가격도 0.2%가 상승해서 톤당 2,809.7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 전문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서는 공급 요인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이른바 원자재 통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달러를 비롯해 노르웨이 크로네와 호주 달러 가치가 한때 달러 대비 0.4%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세 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기보다는 아직은 협상을 생각하며 탐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KBS입니다. 막판 극적인 협상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10% 추가 관세에 중국이 엿새 전 예고했던 대로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석탄과 가스 등의 10에서 15%의 보복 관세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Tha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미중 관세 전쟁 2라운드라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인 치고받기 수준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는 아직 10% 추가 수준에 그치고 있고 중국의 보복 관세 역시 미국에 큰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업들 반응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이 공급업체에게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라고 요청하는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2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이 큰 미국은 기업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중국은 GDP 성장률이 크게는 1.4%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직은 협상을 염두에 둔 눈치 싸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18개월 만에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대화하느냐 확전이냐도 서두르지 않고 이 영향을 보면서 협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본은 아부의 기술이 통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실리를 잘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미국과 고위급 소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분명히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사진첩을 보여주는 이시바 일본 총리.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시바 총리는 황금 투구를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핵 우산을 포함해 미국의 안보 관여 등을 명시적으로 재확인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아부의 예술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미 양국은 트럼프 2기 출범 3주째지만 아직 정상 간 통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10일 만에 통화를 했던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체제 한계라면서 부총리 대행체제는 국회 인준을 받은 총리 대행체제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행체제라면 더 협상력이 있었을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현 상황을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며 정상외교를 제외한 실무적인 한미협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도 잇따라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거나 미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상호 관세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주요 의제였으며 헤리테지 재단이 대선 당시 발표했던 국정과제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2022 회계년도 미국의 주요 국가별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는 중국이 3,381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일본, 아일랜드, 대만, 태국 등이 뒤를 이었고 한국이 356억 달러로 10위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별개로 미국 상호무역법 제정 시 미국 대통령이 우선 협상에 나서야 할 상대국으로 대미 무역 흑자와 관세 수준을 근거로 8곳을 거론했습니다. 1순위로 중국, 인도가 꼽혔고 2순위는 일본, 말레이시아, 3순위 등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순위에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요일인 오는 12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 2025에 참가해서 북미 냉난방 공조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서 고요일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그리고 가정용 히트펌프, 고효율 시스템 에어컨까지 가정용, 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대거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AHR 엑스포는 미국의 남방 냉동 공조학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1,8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업체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LG전자도 지난해 말 인사에서 글로벌 탑티어 종합 공조업체를 목표로 해서 ES 사업본부를 신설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관련 전시에 참가합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보다 더 확장된 모두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LG전자의 코어테크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품 내부 구조와 핵심 부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공지능 행동정상회의가 파리에서 개막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폰데어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올라 숄츠 독일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 장궈칭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AI 기업들의 CEO들까지 합하면 80개국의 기업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모두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AI는 우리 사회에 중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며 이런 기술 개발에 내재한 위험을 억제하고 신뢰의 틀 안에서 AI가 진보와 자유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데모 페이페일리 스탠퍼드대 교수 역시 개막 연설을 통해 우리가 AI를 만들 수 있다면 공익을 위한 AI를 만들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인간 중심의 AI를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 대한 인기 덕분에 임기 초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물가 우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4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던 8년 전에 기록한 지지율보다는 높지만 다른 전임 대통령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번 CBS에서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물가와 관세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는 59%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미군을 배치한 결정은 64%가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는 데는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라는 답변은 31%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 때문에 식료품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51%로 나타났습니다. CBS는 관세가 물가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이래 3주 동안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처 USAID 통폐합 같은 논란이 뒤따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연방의회는 존재감이 희미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전열 재정비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와 시장, 여론이 연방의회를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삼권 분립 시스템의 한 축인 법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멈춤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8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중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명령으로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서 연방기관의 자금 지출을 차단하려던 정부 효율부의 계획이 일단 중단된 것입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고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원의 조치는 임시적이고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라는 의견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3대 주가 지수가 1%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론의 방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지지층은 연방정부 축소와 해외 원조 축소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과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같은 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 질주가 유권자들이 기대한 것만큼 실제적으로 삶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론 역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로서의 가치보다 제조 원가가 더 큰 1센트 동전의 주조를 중단할 것을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새 페니 주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문자 그대로 2센트보다 큰 비용을 들여 페니를 찍어내왔다며 이건 정말 낭비라면서 한 번에 1페니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위대한 나라 예산에서 낭비를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1센트 동전을 없애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X에 올린 게시물에서 1센트 동전은 그 자체 가치보다 만드는 비용이 더 크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폐국은 지난해 9월에 마감된 회계년도 근 32억 개의 1센트 동전을 주조했고 이 과정에서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센트 동전 한 개의 주조 비용은 약 3.7센트로 이전 회계년도에 3.1센트에서 증가했습니다. 5센트 동전 주조 비용도 14센트에 이릅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센트 동전을 일방적으로 없앨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동전의 크기, 특정 금속의 함량 등 통화 사양은 의회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 칼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설립된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도 타겟이 됐습니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CFPB 국장 대행이 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이었던 지난 8일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기존의 조사를 중단하고 신규 조사를 금하는 등 사실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는 CFPB 건물이 10일부터 14일까지 폐쇄된다면서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원격 근무를 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보트 국장 대행은 또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CFPB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7억 1,160만 달러가 과도하다면서 연준에서 다음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에 따라 마련된 기관으로 문을 닫게 된다면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취급 인가를 철회한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인사들까지 줄줄이 철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제공되는 기밀 브리핑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또 16 의회 폭동에 대한 법무부 대응을 맡았던 리사 모나코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과거 자신에 대한 소송을 주도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엘빈 브레거 뉴욕 맨하튼 지검 검사장의 보안 인가도 취소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보안 인가를 철회하고 일일 정보 브리핑을 중단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부 효율 부서의 임무를 23살의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에게 맡겨서 현재 워싱턴 DC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네브래스카 출신인 루크 페리타는 정부 효율부 도지에 합류하기 전 네브래스카 링컨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며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인 피터 시엘이 설립한 프로그램인 2024 DL 펠로우의 장학생이었습니다. 페리타는 대학생 시절 인공지능을 사용해 거의 2000년 전인 기원 후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파괴된 그리스 도시 헤르쿨라니움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크 페리타를 비롯해 하버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지난해 해커톤의 우승자인 테크 귀재, 고교를 갓 졸업한 19살의 엔지니어 등 19살에서 25살까지 2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최근 연방 정부를 휘젓고 다니는 정부 효율 부서의 직원들이라고 뉴욕타임즈와 CNN 등이 7일 보도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최근 2주 동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 부서 소속 젊은이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머스크의 보좌관들인 젊은 엔지니어들은 검은 백팩을 메고 야심찬 지시사항을 들고 각 정부기관 본부로 들어가 머스크의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 부서에는 일부 경험 많은 인사들도 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현재 대학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40명의 정부 효율부 팀원 중 절반 정도가 머스크와 이전부터 연관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부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일론 머스크나 팔란티어의 설립자인 피터 티엘의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청년들로 이들 젊은 엔지니어들은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보훈부를 비롯해 국립해양대기청, 연방재난관리청, 소비자금융보호국 등에 투입돼 연방정부 축소 작업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팀 구성원들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들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꺼려했으며 일부는 이력서와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을 지난 연방 공무원들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 부서의 핵심 인력인 이들 20대 초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는 처지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똑똑한 테크 인재들이지만 연방 정부 기관 경험이 전무한 젊은이들에게 연방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방 정부 조직 개편을 개인 회사식으로 진행했다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는 지적입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For the second time, the Vince Lombardi Trophy is headed to Philadelphia. Eagles fly in Super Bowl 59. Whoa, watch the camera, guys. 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자스시티를 40대 22로 꺾고 슈퍼볼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역사상 두 번째 슈퍼볼 우승입니다. 캔자스시티는 3년 연속 슈퍼볼 우승에 도전했지만 야 이거 쉽지 않네요. 트리피트라고 많이 그러죠. 네, 3연속 우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특히 더 그렇죠. NFL은 셀러리 캡이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잣대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 팀이 2연속 우승, 3연속 우승하는 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 칩스 3연속 슈퍼볼 우승에 도전했는데 어제 패트릭 마홈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 패트릭 마홈스에 대응한 수비진들 정말 칭찬받아 아깝지 않습니다. 어제 한때는 34대 0까지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34점 차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탐 브레디가 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전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에 있었던 탐 브레디 3대 28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 있는데 패트릭 마홈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2025년 슈퍼볼 우승팀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됐습니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고진영은 어제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파운더스 클럽 최종 라운드에서 2분파 71타를 쳤습니다.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교포 선수인 노예림 선수에게 4타 뒤진 2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편 여자 선수로는 드물게 빗자루처럼 긴 브롬스틱 퍼터를 사용하는 노예림 선수는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3타를 줄여서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했습니다. 2020년 데뷔 이후 6번째 시즌 만에 211번째 대회 출전해서 거둔 첫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